그곳의 겨울,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연인들을 상상했다. 손을 잡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눈발이 날리는 대신에 버스창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여기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신유진 페른베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22회는 기획방송 겨울이 사랑한 책들로 진행됩니다. 소라님들은 아껴둔 겨울책 있으실까요? 문장의 소리는 연말을 맞이하여 12월 한 달 동안 겨울을 사랑한 책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은 소설 페른베의 신유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유진입니다. 네, 저희 소라님들께 좀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글을 쓰고 또 글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을 녹음하기 위해서 멀리 익산시에서 온 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너무 먼 곳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서울에 자주 와서 되게 멀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긴 하는데 네. 다들 놀라긴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 한반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먼 곳에서 오셨다는. 네, 맞아요. 호남평야를 지나서 왔습니다. 더구나 제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 굉장히 먼 길을 어렵게 힘들게 못 가는 그런 본인이 나오는 소설을 읽고 작가님을 먼 길을 모셨다는 생각에 놀랐고요.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저서를 번역도 하고 계시고 3본도 쓰셨는데 이번에는 소설입니다. 네. 네, 너무나 특별한 그 감상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읽었을 때는. 그래서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요. 네. 그 전에 작가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연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3개를 하고 있는데 연재가 3개니까 그 연재 마감에 맞춰 온 생활이 그 리듬에 맞춰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감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다 알겠네요. 그렇죠. 특히 연말 전에 다 끝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 네, 뭐 그것도 그렇고 그냥 한 1년 정도 연재를 했는데 그 3개면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맞추면서 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요새 좀 그래도 좋은 근황 없으신가요? 재미를 붙이면? 좋은 근황 너무 잊고 싶다. 저도 좋은 근황은 청룡 영화상을 보고 네. 박정민 배우에게 빠졌다는. 이렇게 한번 제가 지금 손동작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멋졌죠. 저희가 오늘은 겨울이 사랑한 책들을 기획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신유진 작가님의 페른베를 떠올렸는데요. 작가님께서는 겨울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원래 겨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 중에 하나였고 추위를 너무 싫어하고 겨울에 뭐 이렇게 헤어진 기억들도 되게 많아서 겨울을 네. 좋아하지 않았는데 꼭 남자 네, 얘기는 네,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 여기로 이사 온 지가 한 2년 좀 넘었어요. 근데 그곳에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겨울을 맞이했거든요. 제가 사는 곳에 그 아침이 되면 특히 눈 쌓이고 눈 오고 이런 날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눈발이 날리고 눈이 쌓여있는 곳에서 강아지하고 제 반려인하고 저하고 셋이만 이렇게 아침에 산책을 하는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고요하고 아름답고 가끔 고라니 마주치고 뭐 그러는데. 고라니요? 네. 고라니는 자주 만나요. 네네. 그 산책 이후로 겨울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었었고 그 산책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살면서 몇 가지 기억을 남길 때 지금 이 순간이 들어가겠구나, 꼭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이후로 겨울이 좋아졌어요. 그런 한 장면이 참 네. 겨울에 영향을 끼쳤네요. 맞아요. 네. 사실 지금 막 이렇게 되차분하게 그 전경을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소설의 문체와 있어서 역시 그러하군요 하며 들었고요. 사실 이 페른베가 5월에 출간된 소설입니다. 그 싱그러운 초여름에 나왔는데
그 여름으로 시작해서 가을, 겨울까지 나아가는 소설이라 저희는 굉장히 겨울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께서는 어떤 계절감으로 익히길 바라면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걸 쓸 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쓴 소설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계절감으로 익혔으면 좋을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냥 자기가 지금 있는 그 계절에 갇혀있다는 느낌, 이 계절이 꼭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실 이 소설의 앞에 부분을 읽을 때 좀 갇혀있는 그 사람이 나아가고 다시 써보고 이어써보고 그런 여러 과정을 함께 겪은 것 같아서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제가 좀 체감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페른베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이 단어를 낯설게 여기실 텐데 작품을 읽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페른베가 과연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이를 붙잡고 긴 호흡의 소설을 쓰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른베는 먼 곳을 향한 동경이라는 뜻도 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뜻도 있고 사실 페른베라는 단어를 저네린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저네린이 그 페른베라는 단어가 향수의 반대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닿지 못하는 곳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 그래서 잃어버린 혹은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일부가 어디 멀리 있을지도 모르고 거기에 내가 닿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페른베가 제목이 됐고 페른베가 이 소설에서 중요한 단어가 됐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으로 아직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채우면서 살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페른베가 제목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떤 감각이었는데 이 단어를 모른 채로 알고 있던 감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안 순간부터 저는 이제 페른베를 떠올리는 이건 페른베 이러면서 사실 이 안에서 그 저네리는 이것을 닿지 못한 곳에 대한 그리움? 어떤 것이 그리움이라고 이걸 번역을 했었는데 너무 저에게는 와닿는 번역이었던 맞아요. 네. 그 동경보다 저도 그리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난 적 없는 사람을 혹은 가보지 못한 곳을 우리가 그리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마음이 뭔지 알 것도 같고. 네. 그리고 강력하잖아요. 그리움. 네. 그래서 그 감각을 끌고 가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신유진 작가님께서는 사실 번역가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데 그 대표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번역하셨는지 이 소설을 먼저 접하기 전에 소라님들께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 르노 작품들을 번역을 했고요. 세월, 남자의 자리, 비노장, 진정한 장소, 사진의 용도 이런 책들을 번역했고 또 클라리스 리스펙토르를 번역했고 에르베 기베르 그리고 지금은 듀라스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대단한 작가님들을 번역하셔서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어서 맞아요, 조금 맞아요. 지금 팬심으로 뵙고 있어요. 그 자신의 작업과 번역을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번역을 할 때의 언어와 소설을 쓸 때의 이제 언어 작가님을 어떤 다른 위치에 놓고 계신지 좀 이 두 분야를 대할 때의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작업이긴 한 것 같아요. 번역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나중에 그 두 개의 일이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작업을 임하는 자세는 그 둘이 완전히 다르고요. 글을 쓸 때는 저는 무엇보다 저라는 사람을 좀 떠나서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에게서 한 1m 정도 거리를 두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저라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고 번역할 때는 예를 들어서 듀라스를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듀라스가 되고 싶죠. 너무 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닿고 싶은 페른베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번역할 때는 그 번역서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인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 인물화 되려고 노력해요. 그 시간을 충분히 좀 거치는 편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작가의 언어로
제가 옮긴다기보다는 저한테는 그 작가의 언어로 일단 제가 살아보는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해서 네, 번역 작업은 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어디에 가닿지 못한 그 그리움이 이제 결국 내가 되어보지 못한 나에 가닿으려는 어떤 그 그리움이라고 하셨는데 번역을 하실 때마저 그 인물에 닿아보려고 하신다는 게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힘들지만 사실 번역 작품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작가에게 완전히 매료가 됐기 때문에 너무 무섭지만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주 용기를 내서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데 그 너무 무서운 일이지만 너무 또 간절한 일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완전히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없고 제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욕심이 있어요. 번역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작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살고 나오면 좀 다른 내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스포는 아니길 바라며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나서 결국 나와서 내가 만나지 못했던 나를 좀 만나게 되는 과정을 소설에서 제가 좀 느꼈어요. 네. 네, 그 부분의 어떤 체험이신 것 같아서 이 소설을 재밌게 읽은 저였고요. 참 너무 들을수록 매력적이네요. 여기에 몰입해야 되고 내가 매혹되어야 그 작품에 이제 들어가 보고 얼마나 힘들면서 재미있겠어요. 근데 진짜 매혹되지 않으면 번역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근데 뭐 또 AI 챗GPT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소신을 밝히자면 여러 가지 번역의 이제 업무가 AI로 대체되는 부분이 생기고 절대 대체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이제 그 사람의 번역은 문학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런 발언을 주변에 좀 하고 있었고요. 전혜린으로부터 라는 말로 소설은 시작합니다. 그 작품 곳곳에서도 전혜린은 중요한 의미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전혜린은 누구이며 작가님께 어떤 의미인지 관하여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혜린은 일단 에세이스트고 또 번역가이기도 하죠. 근데 전혜린은 자신을 번역 문학가라고 소개했다고 해요. 그 번역 문학가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전혜린에게 번역은 또 하나의 창작이었었고 그리고 하나의 정말 문학을 창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번역 문학가라고 불렀다고 한다고 해요. 저는 전혜린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고 저희 엄마가 전혜린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전혜린의 그 수필집이죠. 그 책들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어린 나이였었으니까 그래도 어떤 뜨거운 감각 같은 막연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고 전혜린이 가지고 있는 그 살면서 살아가면서 전혜린이 품었던 그 질문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사랑한다는 거는 무엇인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게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좀 그런 질문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너무 우리 앞에 있다 보니까 진짜 존재한다는 건 무엇인지, 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저 딱 그 감각인 것 같아요. 저도 몰래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중2병 걸렸다 소문이 될까 무섭고 네. 심지어 점점 글로도 쓰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일단 답이 없고 그런데 요즘 세상은 뭔가 명확하고 빠른 답을 원하잖아요. 그런 질문들은 아무리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전혜린은 평생 살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졌던 사람이고 뭐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그 질문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혜린이야말로 제가 완전히 매료되었던 사람이고 전혜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자세히 찾아봤었는데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좀 짧은 생을 살고 맞아요. 생을 마감했는데 너무나 그가 품었던 질문이나 이제 남겼던 것들이 현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지금 저희에게도 너무 바로 피부에 닿는 질문들이라
저 역시 이런 사람의 삶, 약 30년의 삶 따라가며 신비롭게 읽었는데요. 그런데 그 질문이 결코 늙지 않잖아요. 네. 시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질문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본질적인 질문들이어서 그런데 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종종 해요. 네. 그리고 이 페른베의 화자라고 해야겠죠? 희수? 네. 화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 잊고 살기 쉽잖아요. 저희가 네. 삶에 치였을 때.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나를 찾아간다는 여정은 이상한 말인 것 같고. 그냥 네. 제가 하는 드라마 아마 작가님도 잘 아실 거예요. 나의 해방일지 아이고, 아시죠? 네, 그럼요. 거기서 그 연미정이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신에게 어떤 막 소원들을 빌고 그랬대요. 뭐 행복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신에게 겨우 그런 것들을 부탁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연미정이 자기는 신에게 묻고 싶은 게 딱 하나라고 그 구씨에게 이야기를 해요. 연미정이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는 뭐예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나는 뭐예요? 그 질문이 저한테도 너무 간절하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뭘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들. 네, 그 전혜린도 그런 질문과 되게 맞닿아 있는 사람이고요. 네.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가진 작품들이 없다고 좀 했는데 바로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참 그 질문을 품은 인물을 대중문화에서 만나긴 어려웠는데 딱 연미정이었네요. 네. 그리고 전 그 질문에 진짜 약간 딱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어린 나이 연미정이 그 질문을 품었대요. 더 대단한 거는. 나는 뭘까? 자꾸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혜린이 번역한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가 중요한 요소로 나옵니다. 네. 우아하고 완벽한 곡선의 니나 역시 이 책에서부터 비롯된 이름인데요. 그 루이제 린저는 어떤 작가고 생의 한가운데는 어떤 책인지 소라님들께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이제 린저도 되게 전혜린과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치열한 실존적인 그런 질문들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자기가 품었던 그런 실존적인 질문들을 품은 인물을 만들어서 글을 썼던 사람이고 이제 루이제 린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생의 한가운데를 전혜린의 번역으로 읽었었고 그래서 그 니나라는 인물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이토록 열정적으로 사는 여자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었고 전혜린이 니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기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잃지 않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 때문에 니나라는 인물이 제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이고 잃지 않아야 할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는 이런 인물들이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이 페른베의 희수처럼 좀 희미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지켜야 될 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나를 넘어선다는 말, 그 니나처럼 자기 한계,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을 끊임없이 더 넘으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는 나의 한계도 모르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부러웠고 동경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물들을. 사실 이야기가 어떤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맞물려 지나다니는데 이 희수 화자가 일하는 그곳이 그 콜센터잖아요. 네, 거기서는 콜센터. 희수가 되게 희미해지는 공간이고 이제 다른 이야기는 엄마인 동희 씨의 이야기와 이 독서 모임의 이야기가 이렇게 맞물리는데 니나를 만나는 그 독서 모임에서 무언가가 막 선명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다시 쓰이면서 일어나는 게 그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희미하다는 생각을 많이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서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지? 라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희미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방송 안 하고 저희 막 그래서 글쓰기 시작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흐르다 보니 왔는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희수랑 비슷해요. 흐르다 네. 보니 만났더니 이러하였더니 저러하였다가
그렇고요. 작품을 읽는 내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명한 문장으로 구현해내는 세계가 어쩐지 좀 몽롱한 꿈 같기도 했는데요. 문장을 쓰실 때 작가님만이 지키고 계신 원칙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원칙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근데 저에게는 직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예민한 상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직관이라는 게 그냥 뭐 우연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도 사실 뭔가 많이 안에 쌓여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관을 발휘할 수 있게 내 안을 많이 채우자. 그게 원칙이라면 원칙인 것 같아요. 네, 직관 참 정확하죠. 그 직관이 먼저 나오고 이유를 찾는 게 참 맞는. 맞아요. 모든 글은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희수마저도 그런 과정을 지금 겪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이렇게 글을 쓰시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쓸지 처음부터 알고 쓴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쓰다 보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구나. 네. 작가님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너무나 그래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참 이렇게 선형적으로 착착착 쓰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탁 튀어나왔을 때 변명을 해보고 이유를 찾아보고 탐구를 해보는 과정이 훨씬 채우는 방식에 맞아요. 가까워서 맞아요. 여기 안에서도 희수가 가진 이제 자신의 이제 연인 이야기를 조금 그 써보면서 선명해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이어쓰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나아감으로써 뭔가 나에게 그러니까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았는데 다른 방식을 모색을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참 진실하다. 이것이 사실은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읽었습니다. 희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마음콜센터예요. 이 상담원 이런 인물 직업에 대해 떠올리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친구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전화를 받는지. 근데 정말 별의별 전화가 다 걸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책의 몇 페이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쓰고 싶었었고, 왜냐면 저도 이 비슷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끊임없이 상담하려는 글쓰기 모임을 해도 그렇고, 그리고 남편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제가 그 카페에서 일을 좀 도와줘요.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뭔가 상담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누군가가 들려주는 어떤 삶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그래서 희수의 직업으로 또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은 희수가 누군가의 문제를 계속 들어주면서 뭔가 상담을 해주는 일이잖아요. 네. 아주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선명한 답을 사실은 건네야 하는 일인데, 되게 그 모순적인 상황이 재밌다고 생각했었고, 네. 그리고 마음콜센터라는 곳은 제가 산책하는 곳에 그게 붙어 있었어요. 광고가. 네. 마음이 힘들면 연락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선뜻 저도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 걸어보고도 싶더라고요. 이게 뭐 1분에 500원이었죠. 네. 네네. 500원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친구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글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독자를 모르니까. 하지만 온 곳에 박제되어 있는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나를 그렇게까지 뻗어나가지 않아요. 소라님들 듣고 계신가요? 네. 동희 씨라는 인물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엄마를 동희 씨라고 칭하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동희 씨라는 캐릭터를 들여다볼 때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동희 씨라는 캐릭터를 너무 아끼고요. 동희 씨는 이 작품 안에서 가장 많이 나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리베디의 뜻을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고 뭔가 계속 다시 시도하잖아요. 자기가 했었던 그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희 씨라는 인물을 향한 저의 어떤 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희 씨가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썼고요.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이 동희 씨를 어쩌면 좋으나 하며 읽었죠. 정말 사실 어떤 작품에 어떤 이야기가 이 인생을 다 넣을 수 없다고 할 때, 인물의 인생을 다 넣을 수 없다고 할 때, 그럼 그 인물에 많은 면이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한, 너는 실수였어 라는 말을 한 그것만 딱 고정이 된다면 그 인물은 그 말을 한 인물로 영원히 멈춰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동희 씨는 그것을 다시 쓴 어떤 인물이라 너무 생생하고 저도 애정하며. 맞아요. 동희 씨는 글을 쓰지 않아도 자기 삶을 끊임없이 다시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제 주위에도 문학을 하지 않고 뭐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자기가 했었던, 그러니까 실수인지도 모르고 했었던 그 많은 실수들을 다 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존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동희 씨라는 캐릭터를 만든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시인이 아니지만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희 씨가,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게 나 새로 잘 살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 거야 맞아요. 라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막 깨우쳐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제 연예인이 멋진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 뭔가 계속 나아가는데, 거창하지 않은데도 이 나아가는 단단한 인물, 네, 그것을 소라님들께서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우아하고 완벽한 곡선, 이제 그 독서 모임이죠. 관련된 인물들 중 작가님이 마음에 유난히 오래 남아있던 인물이 있다면 누군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승호 씨인 것 같아요. 승호 씨세요? 1층에 있는 승호 씨인가요? 네. 남겨져 있는, 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있는 그자. 네. 누군가는 모든 작품 속에서 다들 어디론가 가잖아요. 특히 우리가 읽는 소설이나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어디론가 다들 가요. 나아가고 뭐 혹은 멀리 가고. 그런데 그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남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되기가 참 어렵죠.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을 제가 몇 명 알고 있어요. 그 남아있는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정체된 삶일 수 있는 그런 삶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좋아해요. 네. 승호 씨, 에어컨이 망가져도 나는 괜찮아. 커피도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승호 씨. 네, 저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모임에 굉장히 이 이야기가 좀 말하자면 담담하게 생활 속 모습들, 대화들이 오가는데 저도 좀 굉장히 이 모임에 있었던 것처럼 왔는데요. 굉장히 이 인물들이 결국에는 쓰잖아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쓰는 행위에 많이 그 자신들의 그 활동을 하려 하는데, 작품에서 쓰는 행위에 대한 깊은 사유가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따라가는 내내 작가님께 쓰는 일이란 무엇일까? 어떤 의미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저한테 쓰는 행위는 다시 살아보는 거였어요. 동희 씨처럼 아주 조금씩 실수했었던 거를 바로 잡아보고, 놓쳤던 것을 한번 다시 봐보고,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지나간 모든 것들, 모든 순간으로 글을 쓰는 순간에는 다시 돌아가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아볼 수 있고, 그런데 다시 살아본다는 건 처음에 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에게 글쓰기는 다시 살아보기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다시 살아보는 것 말고 조금 더 그 아래로 더 내려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엘렌 식스의 글쓰기 이론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엘렌 식스가 그 H 이야기를 하거든요. 글쓰기는 H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H가 사다리 모양이잖아요. 네. 이 사다리는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글쓰기는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아래로 더 내려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 바닥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더 내려가 볼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이 나아가서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나아가다가 결국 다른 타인의 삶도 써보게 되잖아요. 네. 절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없으나 돌아오고 나면 이제 내가 조금 더 나의 이야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저에겐 조금 감격스러운 그런 활동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만나면 참 기쁜 값진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페른베를 쓰시면서 특히 어려웠던 장면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즐겁게 쓰셨던 장면. 페른베를 쓰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것은 처음에 페른베를 제안을 받았을 때 이미 전혜린이 전제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른베 소설을 처음부터 소설로 쓰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전혜린 이야기를 써달라는 출판사의 제안을 받았었고 처음에는 그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쓰려고 하니까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전기를 쓸 것도 아니고 이미 수많은 전기가 있고 그렇게 흘러 이렇게 소설이 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전혜린이라는 엄청난 산이 있어서 그게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고 그렇다면 아예 실패한 이야기를 쓰자. 전혜리를 쓰려다 실패해서 이렇게 된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소설이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고 가장 재미있게 썼던 부분은 저는 희수와 애인 이야기를 쓸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 참 있을 법하고 겪어봤을 법한 일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미네네 가려고 하죠.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여러 그 나라들 중에서 굳이 이제 둘이 저곳에 가자라고 정한 후에 눈이 저렇게 많이 내리는 저 미네네 가자라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듯이 이제 차곡차곡 돈도 모으고 시간도 지금의 것들을 다 그냥 아껴두어. 맞아요. 나중에 쓰려고. 네, 애정과 그 시간과 그 모든 걸 아껴두어 하였으나 미네는 너무 멀고 그래서 이제 대체제로 해남, 우리나라 제일 먼 해남을 가려고 떠나는 여정이 있잖아요. 네. 이제 땅끝마을로 가는데 정말 너무나 어떡해요. 결국 못 가요. 이들이 너무 멀다. 이 지친 이 커플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스포가 아니겠죠? 이 소설을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맞아요. 읽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못 갔다로 끝난 이 희수의 이야기를 다시 써줍니다. 니나가 이제 이어서 써주는데 서천이죠? 네, 서천으로 갑니다. 아이고, 해남은 이제 바다 넘죠. 나는 이렇게 한번 길을 꺾어서 어떤 그들의 다른 그 가능성이었던 이야기를 존재하지 않았던,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그것을 경유해서 무언가가 조금 완성되는, 조금 나아간 그런 장면이 저도 일단 연애 얘기니까 몰입감이 있었고요. 재밌잖아요. 재밌게 작가님께서 쓰셨다니 저 역시 기쁘고요. 애인의 이야기를 쓸 때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분노의 마음을 담기도 하고 그 분노를 잘갈무리 하셨네요. 분노를 이렇게까지 소거시키시다니.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더 희미한 이야기여서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서 니나가 희수한테 말하잖아요. 이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게 빠져있는데요. 하는데 소거시킨 거였군요. 네. 그렇다면 작품 이야기를 좀 떠나서 작가님의 일상 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창작 루틴이 좀 궁금한데요. 특별히 어떤 공간이나 그 규칙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쓰는 편이고요. 그 카페 이런 데서 글 잘 못 써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좀 소리에 예민한 것 같아요. 음악도 잘 안 듣거든요. 작업할 때는 그냥 집 방에서 혼자 쓰고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없지만 창작 루틴이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오래 앉아 있어요. 이렇게 저 많이 씁니다 하는 게 자신감 있는 작가님 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렇다고 잘 쓴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말 어디에 내놓을 만한 작업량을 하신다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제가 막 작업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은 잘 안 되니까 저도 일을 되게 많이 만드는 사람이고 마감이 있으니까 또 써야 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그럼 작가님 일상에서 이제 소소한 기쁨
그런 것이 좀 존재하실까요? 아까 근황에서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네. 저의 일상의 모든 기쁨은 제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네. 이름 말씀해 주세요. 이안. 이안. 네. 이안인데요. 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정말 예쁘고 그냥 저의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은 다 그 강아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가장 사랑스러운지 한번 에피소드처럼 어느 장면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다 사랑스러워서 그냥 저를 바라보는 모든 순간이 사랑스럽고요. 아이고. 그런데 그 강아지는 저만 보고 있고요. 그 동그란 눈이 너무 귀엽고 그 신날 때가 너무 예뻐요. 숨바꼭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저 반려인과 제가 숨어요. 그럼 강아지가 막 찾으러 다녀요. 찾으면 와! 이렇게 놀려줘요. 그러면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거든요. 너무 신나서. 세상에. 그렇게 숨바꼭질을 한 하루에 3-40분은 꼭 해요. 아니 강아지는 왜 이렇게 투명할까요? 너무 진짜로. 날 사랑한다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 존재. 그 강아지는 의심이 없죠. 의심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가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강아지는.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나는 무엇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런 질문을 네. 하지 않죠 강아지는. 아이고, 듣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귀엽고 행복이 퍼져나가는데요. 다시 잠깐 이 책 얘기로 돌아와서 책 얘기보다 강아지 얘기가 더 재밌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활짝 웃게 되는 그래도 전혜린이 옮긴 그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 파스테르나크. 네, 제가 잘 읽었나요? 맞아요. 네, 그 시에서 모든 일에서 극단에까지 가고 싶다. 일에서나 길에서나 마음의 혼란에서나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아까 이 가장 먼 극단이 나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질문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작가님께 있어서 가장 먼 곳 어떤 곳일까요? 저라는 사람이죠. 아직도 저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저에게 닿으려면 아주 먼 길을 가야 할 것 같고 근데 제가 가장 멀고 마감이 제일 가깝고 그러네요. 그 마감이란 단어 그걸 좀 해체하여 좀 멀리 던지고 싶은 제일 멀리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 H가 일단 그 깊은 곳 말고 좀 멀리. 네, 멀리. 멀리. 해남보다 더 멀리. 네. 저희의 바람이고요. 그 연말에 저희가 모신 모든 작가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신유진 작가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겨울책 있으실까요? 겨울에 읽기 좋은 책은 제가 올가 토카르추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기묘한 이야기들. 좀 근작이죠. 소설집이. 네. 겨울에 이불 속에서 읽기 참 좋은 소설집인 것 같아요. 어떤 작품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특히 그 숲속에서 발견된 인간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 그쵸, 있잖아요. 너무 서로의 시끄럽죠. 꿈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고 올가 토카르추크가 문학은 일어난 일과 일어날 수 있는 일 사이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모든 것이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야기 안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좀 행복한 감각이지 않을까요? 네. 네. 이게 딱 겨울 그 계절감에 맞는 것 같아요. 다음 해로 넘어가는 맞아요. 사이에. 전 이미 읽은 책이라 저도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끝으로 제가 그래도 낭독을 한번 청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읽어주실까요? 니나와 희수의 대화고요. 151페이지 마지막 부분부터 152페이지까지 읽어드릴게요. 나는 계속 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눈 속에 혼자 갇힌 것 같아. 온몸이 이렇게 뜨겁고 지금도 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여기가 눈 속 같아요. 니나가 말했다. 거기 그 눈보라 속에서부터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니나가 물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름의 마지막 능소화가 니나의 어깨로 떨어졌다. 한쪽이 완전히 닫아버린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희수 씨에게 글을 보내고 알았어요. 희수 씨가 다음 이야기를 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결말을 써버렸으니까.
내 안에 혼자가 되어버리는 결말이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니나가 말했다. 저는 그냥 눈이 언젠가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눈보라 속에서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눈이 저절로 멈추지 않을까. 계절은 지나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새로 찾아오는 계절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나는 니나의 어깨 위로 떨어진 능소와의 꽃가루를 털어주며 말했다. 우리가 마주섰을 때 두 사람의 어깨 사이로 슥 지나가던 서늘한 바람이 있었다. 이제 곧 가을인가 봐요. 니나가 손을 뻗어 공기를 만지며 말했다. 여기까지. 네, 이 지나감. 네, 저는 이 변화를 굉장히 생명력이라고 여기면 되게 감동을 잘 받아요. 어떤 작품에서든. 그래서 그렇지, 지나감. 우리가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읽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끝으로 작가님께 2025년이 어떤 해였는지 여쭤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해셨나요? 2025년은 진짜 일을 많이 했고요. 바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뭘 좀 안 하려고요. 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다 등록해놓고 뭔가 그냥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강아지하고 산책도 하고 정말 행복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계획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 못 지키는 분들이 있어서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꼭 지킬 겁니다.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러겠다고 하는데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 달이라도 남은 연말 한 달. 네네. 리미티드를 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듣기만 해도 행복한 스케줄 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24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